그다음에 이제 옆번호 9로 가보세요. 옆번호 9. 어떻게 챕터가 이제 증거까지 다 다루어졌으니까 이제 소송이 종료하는 거예요. 소송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송이 종료한다는 것은 판결, 재판에 의해서 종료하는 건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판결이 아닌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이런 게 있어요.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원고가 소를 냈다가 취하를 해요. 이거는 딱 하나만 먼저 알아둔다면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소송이 계속됐던 게. 이때 계속은 이어져서 막 이렇게 연속된다는 의미의 계속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소송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어디로? 소재기 시점으로 돌아가서 소멸한다. 이런 거를 일단 하나만이라도 핵심으로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청구를 포기, 인락하면서 맞춰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고가 자기 청구를 포기, 피고가 자기 청구를 인락. 그 다음에 화해, 재판상 또는 조금 좁혀서 말한다면 소송상 화해가 돼서, 화해는 그 핵심이 서로 양보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에 의해서 소송이 종료되는 거 이외에 당사자 행위에 의해서 종료되는 이 상황이 있다라는 게 큰 이제 여기에서의 개요예요. 그래서 소송 종료라는 건 보면 9-1부터 시작하는데 소송 종료 사유로서 9-2에 보면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뭐 이런 거 지금 먼저 이제 챕터가 그 뒤에는 나오는데 실은 원칙적인 건 9-1의 판결에 의한 종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그 다음에 9-3에 가서 보면 하나 중요한 개념인 소송 종료 선언이에요. 판결도 아니고 당사자가 뭐 지금 적극적으로 뭘 한 거 아닌데 요 개념은 뭐냐면 사실상은 소송이 끝났는데 종료됐는데 뭐가 지금 그냥 유지되고 있어요. 소송이. 그래서 이걸 확인적인 의미에서 법원이 확인적인 의미에서 마무리 짓는 것에서 선언으로 소송이 종료됐다라고 선언하는 이런 개념이 하나 있으니까 그 개념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소송 종료 선언으로서 마련되어 있네요. 그 밖의 종료 사유로서 그 밖의 소송 종료 사유로서 9-3은 그 밖의 소송 종료 사유로서 그 밖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당사자끼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우리가 지난 학기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한테 수개돼서 당사자가 변경이 돼서 절차가 이어져서 진행되는데 이게 재산권적인 소송이 아니라 그 나오는 경우에 쭉쭉 보면 예컨대 이혼소송 같은 경우는 이게 재산권적인 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당사자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되니까 굳이 이혼소송이 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상속인이라고 해서 아들, 딸이 이혼소송을 승계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등등 해서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종료된다. 즉 우리가 판결에 의해서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 어떤 행위에 의해서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밖의 사유로서 승계할 사람이 이제 상속인에 있어서 재산권적인 소송 같은 게 아니라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대로 마무리된다. 뭐 이런 거죠. 한편 재산권적인 경우라도 재산권상에 관한 경우라도 그 아버지와 아들이 소송하는데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상속인이 그 다툼의 내용에 또 상속인이 되니까 당사자 지위가 혼동된다.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웠던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민법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해 대립해서
싸움이 났는데, 소송이 났는데 일방이 죽었을 때 반대 당사자가 상속이기 때문에 그게 한 명한테 이렇게 지위가 혼동돼서 기속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죠. 합병의 경우도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죠. 합병돼서 대립돼서 싸우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합병이 돼서 한쪽 주체가 다른 쪽 주체와 대립하다가 합병이 돼버리니까 싸움을 벌릴 상황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 종료되는 거죠. 그런 등등 그 밖의 종료 사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넘어갑니다. 네, 옆번호 10.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에서 소취하. 원고가 소송을 냈다가 소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등은 그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이 종료되는 건데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결국 처분권주의랑 연결이 돼요. 앞에서 처분권주의. 조금 용어가 그런 뉘앙스가 깔려는 있는데 용어가 왜 이런 게 사용되는지 뭐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 당사자 처분에 따른다 의미에서 소송을 냈다가 소를 취하해서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돼서 마무리되는 거죠. 이것에 비해서 같은 처분권주의라도 청구의 포기나 일락은 어떤 거냐? 소송 계속이 원점으로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게 조서가 꾸며져서 판결의 대용물이라고 판결 대신 조서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게 되는 220조 등의 그 조문이 있어요. 화해가 되더라도 역시 조서가 판결의 대용물로 해서 220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런 게 지금 이 처분권주의가 소송 종료 단계에서 발현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처분권주의가 보통은 소 제기하고 나서 제기한 소와 판결 간에 자기가 원했던 거와 결과로서 판결 사이에 처분권주의가 작동한다. 이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지금 단계는 소송 종료 단계에서 처분권주의가 발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제도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 소취하는 당사자의 일방적 행위라고 하는 게 속성인데 화해는 서로 양보하는 거니까 쌍방의 행위죠. 청구의 포기는 일방적 행위이지만 원고의 일방적 행위고 인락은 일방적 행위지만 피고의 일방적 행위이죠. 차이들이 그렇게 전개돼요. 소취하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는 220조와는 상관없죠. 왜?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다 해결하지 않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던 것으로 돼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처리된 결과가 여기는 사실상 없는 거고 여기는 판결의 대용물로서 220조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되겠어요? 청구의 포기는 원고 입장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죠. 인락은 피고가 이런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를 인정하는, 채무를 승인하는. 그때 얘기했듯이 자백은 요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법원이 법규 해석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권리 의무 자체에 대해서 이제 요게 뭉뚱그려서 자백으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권리자백이라고 한다. 이런 설명이 한번 있었죠. 구체적 사실이 아닌 부분은 원래는 자백의 대상이 안 되는 건데 특수하게 사실을 바탕으로 법규 해석 적용이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고리로 해서 어떤 통째로 결국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자백에 버금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백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이 권리 자백의 영역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자백에 대해서 청구의 인락은 소송상 청구, 즉 소송물 그 자체에 대해서 인락한다. 라는 점에서 권리자백과 차이가 있지요. 소이치아 쭉 보면 10-3 청구 포기와 구별해라. 일방적 행위인 건 마찬가지지만
소치하는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상소도 취하한다라는 개념도 있어서 요거랑은 틀린 개념이에요. 소는 소 자체를 취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구별해야 돼요. 상소는 예컨대 항소만 취하하거나 상고만 취하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부 취하할 수도 있어요. 전부 다가 아닌 일부. 그렇죠? 쭉 해가지고 원고가 이제 소송을 냈는데 피고가 방어를 펼친 다음에는 소를 원고가 일방적으로 취한다는 것에 살짝 뭐가 개입되냐면 피고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피고도 한판 싸움을 벌리는 와중에 원고가 다시 소송을 냈던 것을 거두겠다고 했을 때 피고가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승부 보겠다, 여기서 내가 막아내겠다, 이런 방어에 돌입한 그 부분에 대한 피고 측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고가 오케이 해줘야 원고가 소를 취할 수 있다가 10-7에 나와요. 여기서 소취에서 이제 효과로서 중요한 게 10-9, 계속 그 용어가 입에 배야 돼요. 266조의 소취하의 요건 다음에 267조의 효과로서 소송계속이 1항의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면 소송계속이 소급적 소멸하니까 267조 1항에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아까 말한 대로 청구의 포기 인락이랑 재판상 화해 등은 조서가 꾸며져서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는데 소를 취하했을 때는 이거 없었던 것이 되니까 다시 소를 낼 수가 있어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약간 학설의 논의가 있는데 220조에 의해서 청구의 포기 일락과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서 논란은 있지만 판결의 효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서 다시 다툴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로 끌려가는데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요 소차에서는 그런 식의 전개의 얘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다툴 수 없다. 이 조서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확정 판결의 효력 중에 대표적인 기판력, 다시 다툴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효력과 관련해서는 소치하는 전혀 무관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사건을 낼 수는 있는데 뭐가 하나 있냐면 267조의 1항 다음에 267조 2항에서 제소금지라는 게 나와요. 이때는 소를 제기한다는 어의가 아니라 제차 요 제예요. 제소, 다시 내는 걸 금지해요. 요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거 요 부분 제소금지, 사례형에서도 나오고 선택형에서도 나오고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소를 내서 진행하다가 뭔가 때문에 소를 취하했으면 다시 낼 수 있는데, 다시 또 마음이 내켜서 낼 수 있는데,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어디서는 안 된다. 267조 이하 1심의 판결을 받고 본안의 종국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아까 항소심에서 항소를 하고 나서 자기가 1심에서 졌다고 쳐봐요. 패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항소를 했어요. 패소하고 나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면 어디까지 다 날아가요? 소송 계속이 애초에 소재기한 때부터 다 날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순간적으로 1심 져놓고 졌으니까 항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소를 해요. 항소해놓고 소를 취하해요. 그러면 1심에서 엉망진창됐던 거 다 없던 거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태어나게 처음부터 다시 또 소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서 요게 작동을 해요. 1심 단계만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소제기했다가 소취했다가 다시 소제기하는 건 가능한데, 항소심까지 왔으면 이때 입법적으로 규율하는 건 소취하 자체를 못하게 하자라는 규율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소취하는 하려면 해라. 근데 이제는 소취하 됐으니까 너가 다시 문제 삼아서 나오지는 마라라는 게 제소금지예요. 1심에
본안의 종국 판결이 있고 나서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전개되는 와중에 소치하면, 항소치하하고는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항소치하는 항소심 부분만을 거두는 거예요. 지금 소치하는 어디까지 다 없던 거로 된다? 1심의 처음 소재기한 때부터 아닌 거로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하면 되는데, 그래 놓고 다시 소송을 낸다면 봅시다. 1심 중일 때는, 1심 중에서는 소치하 오케이 해, 마음껏 해, 이렇게 해놓고 다시 내는 거 기판력과 상관없어, 뭐 다른 룰 걸리는 거 없어, 다시 소재기 하는 거 문제 없다 해. 그런데 항소심은 상황이 틀려요. 어떤 거냐? 1심 판결이 있었던 거죠. 다만 이 267조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선택형도 그렇고 많이 나온 건 그 조문이 1심에 여러분이 판결에는 소송 판결, 소송 요건에 대한 소송 판결과 실제 싸움의 내용이 되는 본안 판결이 있는데, 요 경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지금 1심 판결이 있었다라는 거는, 1심 판결이 있었다는 것은 1심에 본안 판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7조 2항을 보면 본안에 관한 조문을 보면 267조 2항 본안에 대한이란 말이 있죠. 즉 어떤 거로 함정처럼 물어보냐면, 소송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소치하였다 하면 엄격길에 제소금지적인 상황 아닐까라고 하는데, 1심 판결이 소송 판결일 때는 요거랑 상관없어요. 1심 판결이 본안 판결일 때예요. 본안, 소송 판결은 어떤 결론이 있었던 건 아니고 소송 요건에 대해서 커트당한 거죠. 본안은 싸움의 결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항소를 해놓고, 지가 항소해놓고 뭐 상대방이든 자기든 항소해서 항소심이 열리는 와중에 원고 입장에서, 1심의 원고 입장에서 나 이거 다 거둘래 했을 때, 소치하까지는 입법례에 따라서 안 된다라는 입법례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는 오케이를 해줘요. 괜찮다, 해라, 해. 근데 어디서 컨트롤한다? 다시 그 사건을 소제기한다면 이건 안 된다. 그게 재차 낸다라는 의미에서 재차 소송을 내는 걸 금지한다라는 게 267조 2항이 규율하는 내용이고, 요게 상당히 빈번하게 여러분을 테스트하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항소치하하고는 구별을 해라. 지금 소치하예요. 항소치하는 항소심만 거두는 거니까 그 부분 구별해라 라는 거죠. 10-9, 10-10 나왔고, 세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익혀 나가야 돼요. 큰 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치 합의, 소송계약. 지난 학기에 다 배웠어요. 가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0-12에 소치와 간주는 쌍방불출석. 지난번에 배웠어요. 지난 학기. 양쪽 당사자가 이해, 쌍방불출석.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는 아까 자백간주, 진술간주 이런 테크닉이 투입돼야 되고, 양쪽 당사자가 2번 이상 불출석했을 때 소치하로 간주한다라는 게 지난 학기에 당사자 결석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해를 하고요. 다음 넘어가요. 청구의 포기 일락은 10-13 개념 이야기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권리자백 이런 거와의 차이 그 옆에 박스로 설명했으니까 읽어 나가면 돼요. 청구의 포기 일락 자체는 혹시 나온다면 어떤 게 포인트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청구 포기 일락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판결의 대용물로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도박대금은 원래 여러분이 불법 원인 급여 뭐 해서 그렇게 지급에 대해서 법이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을 청구를 인락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인정되는 결과로서 인락을 해버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등등이 문제가 되니까 10-14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가까다 사례로 물어보는 건 기판력과 관련해서 그 효력. 왜냐하면 220조가 화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당사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마무리한 거니까 이게 판결은 확정 판결은 국가가 공권적으로 판단을 내려준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해서 이제 다투면 안 되는데 여기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는 문구 때문에 이게 요 판결과 마찬가지 기판력이 퍼펙트하게 똑같이 발생하느냐 보면서 학설이 조금 난색을 표현해요. 이건 당사자 행위에 의한 거고 요거는 공권적으로 국가, 법원이 내려준 판단이니까 이걸 이꼴로 보는 건 좀 그렇지 않는가 해서 220조 조문을 기판력을 발생하는 것에서 제한하려는 이런 입장이 논의되고 있는 그 부분이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10-21에 학설은 기판력을 뭔가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입장이 이제 움트고 있는데 통설 판례는 기판력이 그래도 있다. 220조 조문 등에 의해서. 그 다음에 판결은 재심이라고 확정 판결이니까 부득이 이것을 다시 깨부숴야 된다면 451조의 재심 사유가 있을 때만 된다라는 건데 이런 경우는 220조가 판결과 같은 효력이니까 451조 다음에 쭉 가서 461조에 준재심이라고 그래서 재심에 준해서 이 경우도 이제 함부로 깰 수는 없다. 이런 틀이 있기 때문에 기판력 발생에 대해서 220조와 461조가 이제 기판력을 긍정하는 논거의 조문이 되죠. 재심에 준한 재심.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기판력이 있다. 즉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투지 못하고 이것을 다투려면 재심이라는 특수한 비상적인 예외적인 부재 이 절차 이해는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논리가 461조 준재심에서 작동한다면 기판력이 있다. 통설 판례가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테마이죠. 10-21. 그 다음에 화해. 화해는 재판상 화해라고 해서 카테고리를 보면 10-22 그림을 보면 재소전 화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수송종 화해, 재소전 화해, 소송상 화해, 재소전 화해. 소제기 전에 당사자가 민법에서처럼 화해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법상 화해만으로는 계약이니까 이거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가서 인증을 받는다라는 뭐 그런 상황의 전개가 있는 것을 소는 제기하지 않았지만 뭔가 법원에서 인증받는 화해, 순수한 사법상 화해에 그치지 않고 해서 그 효력을 220조가 아까 봤던 조문이 작동하게끔 하는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는 소송의 진행 중에 서로 양보해서 화해하고 화해가 되면 이제 220조 조서가 꾸며져서 확정 판결 그 조서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461조 준재심이 작동하고 하는 이런 것이죠. 화해는 청구의 포기일락보다 더 많이 나와요. 빈번하게. 청구의 포기일락보다 소송상 화해는 더 빈번해요. 청구의 포기일락은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하죠. 소송 냈던 사람이 청구를 포기한다든지 상대방이 청구를 인락한다든지 뭔가 이유는 생겼겠지만 그럴 사람들이라면 소송을 처음부터 안 내고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거니까 실제 상황에서 청구가 포기된다든지 청구가 인락된다든지는 조금 희소한 경우인데 이 소송상 화해는 그래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 이론도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ADR로서 당사자의 어떤 분쟁 처리가 이렇게 대항적으로 양보라는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지만 법원이 소송에서 진행하는 와중에 이제 관여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처럼 일도 양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이 기둥에 의해서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권리를 확정한다 라는 것에 의해서 뭔가 결론을 딱 양당 간에 내려주는 건데 요 화해 ADR 이런 거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서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뭔가 절충점을 찾아가면서 분쟁을 해결해 준다는 속성이 있는 거죠. 이런 화해는 그 성질이 뭐냐라고 하는 게 하나, 그 성질과 관련해서 효과와 관련해서 연결되면서 논란이 있어요.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10-22에 보면 10-22에서 4에 보면 이 성질이 뭐냐인데 실무는 사업행위로 보지 않고 소송행위, 소송에서의 행위로서 보고 있는데 학설에 따라서는 여기에 절충적인 입장도 있고 해서 4가지 학설이 지금 아마 써여 있을 거예요. 병존설, 양성설 같은 거. 근데 판례는 요거는 소송행위로 본다.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사법행위로서의 화해, 그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재판 외 민법 731조 민법 요거야 사법행위죠. 근데 지금 소송과 관련돼서의 화해는 소송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행위로 보니까 기판력이 발생하고 준재심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죠. 만약 사법행위로 보면 여러분이 민법의 계약에 불과하니까 그 효력도 이거와는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거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10-22의 화해의 법적 성질이 어디로 가서 연결되냐면 10-30, 10-30의 기판력. 여기가 청구의 포기 일락의 기판력보다 더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학설이 3가지 학설이 주로 나오는데 기판력을 긍정하는 입장과 기판력을 부정하는 입장, 그 다음에 제한적 기판력설인데 학설은 제한적 기판력, 어떤 절충적으로 보는 입장이 좀 더 많은데 판례는 소송행위를 전제로 기판력을 그럼 긍정하는 뭐 이런 것에서 가깝게 볼 수 있는 거죠. 학설은 제한적 기판력설이 좀 더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실무는 기판력을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해서 소송행위설과 연결돼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는 이제 여기서 그런 것이 있고 그렇게 돼서 화해가 됐으면 이제 그런 화해된 조서를 가지고 더 다툴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집행력을 갖는데 요 기판력이라고 다시 다툴 수 있느냐 집행력은 오케이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다라는 거죠. 한편 이번 다른 각도에서 요거가 화해를 했는데 민법처럼 나중에 이 화해 내용에 마음에 안 든다고 착오가 있었다든지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해서 민법에 계약을 취소 해제하듯이 이 화해됐다라는 것을 취소 해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불거져요. 그게 지금 그 마지막 박스에 있는데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변호사 시험에 그 박스에 있는 거 무효 취소의 원인인 거. 지금 이 기판력이 있느냐는 이 화해가 된 조서가 그대로 다시 번복되지 아니한 채 다툴 수 없고 집행할 수 있느냐 부분서의 이야기인데 지금 말하려는 것은 화해된 그 내용이 착오나 사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계약이니까 속성은 계약이니까 이것을 그 사유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 거예요. 계약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소송계약, 소송행위로 본다면 이거와 상관없어야 되죠. 사법행위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속성을 화해 그리고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논의예요. 이론적인. 판례는 소송행위로 파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 긍정설을 취하면서 그 다음에 취소 해제의 경우에 약간 뭔가 이렇게 딱 결론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뭔가 판례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박스에 있는 게 실제 시험에 한 번도 나왔어요. 시험에도 한 번 나왔으니까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데 기판력 작동하는 것에서 이 경우는 결국은 기판력이 깨지는 건데 그게 사법적인 행위로서의 착오, 사기, 강박 뭐 이런 거와 결부돼서 소송상 화해의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와도 또 결부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반론으로 자기가 화해를 했어요. 자기가 양보를 했어요. 처음에 2억 달라는데 자기도 뭔가 여러 가지 생각 끝에 1억으로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2억을 받겠다고 한 사람이 상대방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1억으로 줄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화해라는 게 뭐예요? 판결과 달리 일도양단이 아니고 많이 깎아줬으니까 이행을 해야 될 텐데 이행을 안 해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아까 이걸 집행권은 지금 민사 집행법 듣는 사람은 요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니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1억 원 집행하느냐 마느냐 이전에 그럼 내가 화해를 했던 거를 계약이니까 해제한다든지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많이 양보했는데 그것을 안 지키니까 그럼 나 원래 2억 정도의 법률 관계를 계속 주장해 가면서 이것을 해제, 취소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싶다라는 요 부분서의 논의예요. 기본적으로 1억으로 해서 결론을 가지고 집행권원이 돼서 집행을 해서 1억 원 받으면 된다. 물론 이쪽이 재산이 있냐 없냐는 별개 문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말고 못마땅하니까 아예 다시 원점으로 가서 내가 원래 법률관계에서 받을 돈 다시 시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220조 관련해서 기판력이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서 이 사람의 심정은 이 사람한테 양보해 준 것이 스무스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 화해했던 것을 안 한 것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게 소송상 화해의 기판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의 논의인데 실제 시험에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한번 읽어보는데 이해가 조금 힘들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까지 내가 개요를 설명했으니까 계속 동영상을 통해서도 읽고 다음에 또 내가 날짜 잡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이해됐는지 모르겠네요. 끝낼게요. 그럼.